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새로운 과목으로 우리가 접어들었어요. 새로운 과목으로 접어들었는데 그 과목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여기 나오는 국제물리입니다. 자, 국제물리인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원래 국제물리는요, 화물 운송론에 포함됐던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과목이 4과목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물류관리론, 두 번째가 화물 운송론,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보관 하역론, 네 번째가 물류 관련 법규론 해가지고 각각 50문제씩 출제가 됐는데요. 이 국제물류가 화물 운송론과 합쳐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광범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물류 파트 같은 거, 무역이라든가 어쨌든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어디에서 선박 같은 걸 이용해서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서 수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에서 좀 난이 나올 수가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분리를 하자. 그 과목을 뭐로? 국제물류론이라는 그런 과목으로 분류를 하자 해가지고 200문제는 동일하되 한 과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각각의 과목에서 10문제씩 다시 줄여가지고 이제는 각 과목이 40문제가 나오고 되죠. 자,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도 국제물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 무역의 자체 또는 어떤 인코텀스라든가 그래서 국내 물류에서 단지 어디? 장소만 어디? 국제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한번 보시죠. 국제물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터내셔널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똑같아요. 물류는 똑같다. 어디?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은 똑같은 물류인데 어디에서 인터내셔널 국제 간, 국가 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똑같은 물류인데 국내 물류라는 개념하고 국내 물류도 똑같은 물류입니다. 근데 물류 자체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 국제 물류입니다. 국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류가. 그리고 국외 물류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뭐다? 국제 물류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제 물류는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활동이 똑같아요. 단지 공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물류의 흐름이라든가 모든 건 똑같은데 좀 길게 간다는 거. 또 국경선을 통과한다는 거. 국내 물류 같은 건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물건이 주고받는데 국제 물류는 뭐냐? 다른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의 문화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그 나라만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찾음, 그런 거와 맞춤을 갖다가 우리가 국제적인 물류에서 한번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개념은 국내 물류하고 큰 흐름은 차이가 없지만은 단지 국제적인 개념, 좀 포괄적으로 본다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이란 개념 있죠. 생산과 소비가 2개 이상의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라면 어디겠어요? 당연히 국내 물류가 되겠지만은 2개 이상의 국외 물류, 그리고 2개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어쨌든 간에 시간적이다, 공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류죠. 시간자라는 건 시간자라는 건 보관이. 자, 공간이라는 건 공간을 가서 운송이라는 이런 개념에서 극복해 준다고 했어요. 유무형의 재화에 대한 물리적 국제 경제 활동이. 자, 여기는 유형제뿐만이 아니라 무형, 형태가 없는 재화의 국제 간의 거래에서도 통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내 물류뿐만 아니라 국제 물류고 또 형태가 있는 물리적 상품뿐만 아니라 형태가 없는 무형적인 즉 서비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국내 물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제 물류에서도 유형제뿐만 아니라 무형제도 포함된다는 거. 자, 국내 물류보다 확대된 영역이에요. 국내 물류보다 확대된 영역인가?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국내 물류는 국내에 제한됐지만은 국내 물류보다 확대된 영역이다. 물류 활동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은 글로벌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국경의 개념이 경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국경의 개념이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가 지구상에서 안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딱 한 나라 빼놓고 노스 코리아, 즉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에만 우리 상품이 거의 안 갈 뿐이지 사실 암묵제로 가기도 하죠. 단지 그러니까 못 가는 나라가 없지만은 거의 갔다가 전 세계적으로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거. 물류 활동이 2개 이상의 나라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관리, 그러니까 프로세스냐 절차가 중요해요. 절차. 이런 절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 또 우리나라 관습에 맞게만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수출을 하면은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소비자들 대상으로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 나라의 관습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이 풍습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디 중동 지역으로 돼지고기를 갖다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풍습이라든가 관습 같은 걸 잘 알아가지고 수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복합 일관 수동의 시스템이 국제물류. 그래요. 복합 일관이라는 건 뭡니까? 어쨌든 뭐예요? 복합이라는 것은요. 자, 기본적으로 복합이란 그 자체에서 뭐를 나오세요? 운송 수단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에요. 즉 뭐냐? 항공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뭐 선박이라든가 선박, 또 뭐 철도라든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런 운송 수단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합 일관 수동, 이런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이런 운송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겠다. 이런 개념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합 일관 운송 시스템이 국제 물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적 제한이 많이 증가하게 되죠. 왜? 어쨌든 글로벌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사시사철 있지만은 중동 국가는 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겨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요인, 즉 중동에다가 여름에 필요한 걸 갖다가 팔 수는 있지만 겨울에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적 제한이 많이 증가하게 되며 리드타임의 증가로 인해서 재고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리드타임 뭐예요? 리드타임은 보내는 시점부터, 자, 보내는 시점,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가 송화 시점에서 송화 시점, 이 시점에서 수화 시점, 물건을 받는 시점까지죠. 받는. 이런 시점이 어떻게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가급적 이걸 좁혀줘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소적인 차이를 갖다가 굉장히 좁혀주자. 그런 것을 뭐가 달성한다고 그랬어요? 운송적인 측면을 달성하니까 운송이 그만큼 국제물류의 전반적인 내용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선박 운송이라든가 항공 운송, 그 다음에 운송 간의 어떤 맺어진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재고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당연한 말이고, 이런 흐름이 뭐다고? 국제물류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일단 국제물류의 기본적인 개념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딱 보면 알겠죠. 여기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뭐 아하, 국제물류가 앞으로 전개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겠구나라고 파악이 돼요. 자, 그게 여러분들은 양가로 546페이지 양가로 1번의 국제물류 개념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더 보시면요. 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관. 자, 통관 절차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수출할 때요. 이 통관이라는 절차가 뭐냐면은 국경선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국경선을 통과해요. 그리고 국경선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경선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수출한다 이거죠. 수출. 그러면 이게 뭐냐. 자, 기본적으로 항상 통과라는 건 뭐냐면요. 수출하면 수출업자가 수출 통과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밖으로 나간다. 국내고 이게 국이라면은 국내에서 구분할 때 뭐냐? 이 수출한 수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수출 통과라고 통관.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밖으로 나가면 수출 통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시 들어오면 수가 있죠. 국 위에서 우리나라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하냐? 수입이에요. 수입하고 이런 것을 뭐라냐? 수입 통과라고 해요. 통관 절차 등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국경선을 통할 때는 항상 통관이라는 말을 쓰고, 그 통관은 수출할 때는 수출 통관, 수입할 때는 수입 통관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내 거래에서는 이런 말 절대 쓸 수가 없지만은 국제 거래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당연히 국내 거래, 당연히 그 나라, 즉 다른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의 관습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뭐가 서류 처리가 복잡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고 하면 서류 처리가 간단하지만은 어쨌든 그 나라 습관에 맞춰야 되는 다양한 내용이 있단 말이죠. 복잡하고 운송 주선이 뭡니까? 운송 사이, 그러니까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또는 보낸 사람의 물건을 받아가지고 주선을 하는 이런 주선인이라든가,
또는 통관 중개인, 수입을 대신할 수 있는,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마치 관세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활용이 증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자, 화주를 대신해서 서류 취급이나 운송업자 선정 등 업무를 중개하는 중개자가 존재한다는 거. 이 포워드예요. 포워드. 포워드가 뭡니까? 포워드. 자, 이건 운송 주선업자예요. 주선업자. 주선업자고, 주선업자를 보통 말하고, 이건 아까 써 있는 내용이에요. 운송 주선. 이거와 마찬가지. 물론 운송만 주선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혼재업자도 당연히 주선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국내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요. 국제 거래에서는 뭐냐? 서로가 상대방을 잘 모르잖아요. 내가 상대방에 수출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물건을 보낼 때 이런 걸 갖다 뭐라는 신용장, 레터 오브 크레딧. 자, LC라고 보통 하는데 LC. 이건 레터예요. 레터 오브. 계속 나오니까 걱정 마세요.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보통 합니다. 크레딧. 레터 오브 크레딧. 그다음에 선화증권 있죠. BL. 자, BL 있어요. BL. 이게 BL이라고 보통 합니다. BL. 다 나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비ll 오브 로딩. 자, 이런 것 등 서류 복잡성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걸 누가 대신해줘요. 그래서 다 대신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사 같은 경우가 보통 이런 일을 많이 하고요. 또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들 해결하는 법인 같은 게 있고.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잘못 삐딱선을 타면은 관세사 공부로 들어가고 국제무역사 거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물류관사 공부입니다. 물류관사 공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만 할 것이에요. 저도. 자, 일단 그런 거 필요하다. 수출은 생산과 주문 처리가 복잡하다는 거. 당연히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산은 상대방이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국외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만약에 더 물어보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샘플 같은 거 보내드려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라든가 이런 처리, 기타의 처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고 주문 규모도 국내 거래를 하면 조금 적을 수도 있지만은 국제 거래는 워낙 큽니다. 이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뭡니까? 국제물류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국제물류 하니까 어떤 생각 하냐면 영어를 먼저 생각해요. 물론 영어가 나옵니다. UPC라든가 이런 게 영어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어 자체를 갖다가 번역해서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특징으로서 파악해서 정답을 고르는 것입니다. 정답을.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특징적인 내용을 갖다가 알아서 정답을 고르는 것이에요. 국제물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국제물류 기능별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으로는 거기 양가로 3번인데 자, 그래서 양가로 3번 그 이에 책을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547페이지. 거기 국내물류와 국제물류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물류, 국제물류에서 운송, 물류 거점을 이용한 공路운송, 자, 항만이나 공항을 이용한 복합 일간 운송. 그래서 이제 국제물류 같은 경우는 어디로서 항만이라든가 공항을 이용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조건하고 국제물류를 하려면은 항만이라든가 공항을 이용해서 외국으로 물건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철도를 이용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북한 있는 쪽이 38선으로 막혔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육지로 이렇게 반도로서 육지하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섬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운송, 보관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나 배송센터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 국내 물류는. 근데 국제물류는 당연히 어디니까 국제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항만, 공항, 그 다음에 내륙 거점, 인랜드 컨테이너 디포트도 괜찮아요. ICD. 이런 것 등 복합 화물 터미널 등이 있다는 거. 포장 같은 거 경제성, 편리성, 간이성, 운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물류는 즉 수출하는 물건은 그렇다는 것이죠. 정보 같은 것도 나와 있죠. 그런 거 한번 가볍게 봐주시면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기르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양가로 하면 국제물류 기능별 특징이 있어요. 각 국제수송 또는 국제운송이라고 하죠. 물론 수송과 운송적인 개념을 크게 구분짓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국제수송,
육상, 해상, 항공, 수송이 결합된 국제 복합 운송이 국제 물류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뭘로서 해상이라든가 항공, 수송이 우리나라에는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죠. 물론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나라가 대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에서 뭐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뭐 오스트리아로, 아니면 갖다 그 영국을 제외하고는 자기들끼리 국경선을 갖다가 철도로서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트럭으로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하고 수출한다면 멀어서 배라든가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국내 물류는 무조건 도로로 많이 이용할 것이고, 자, 국제 보관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국제 뭐냐? 보세구역. 보세구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보세구역은요. 쉽게 말하면 뭐냐? 만약 우리가 어떤 물건을 수입했습니다. 그 수입을 해왔다면은 이건 국내 국경선을 통과해야만이 수입 통관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들어온 것인데 이건 뭡니까? 여기 보세구역은요. 국내 땅은 갖다가 즉 지역은 국내에 있지만은 국내. 자,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내용은요. 위국이에요, 위국. 자, 그래서 우리가 보세구역이라는 게 이 보세구역이 만약에 있으면은 보세구역이 만약 이렇게 보세구역이 딱 정해져 있으면요. 보세구역으로 들어온 걸 뭐라고 하냐? 이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갖다 우리가 반입이라고 해요, 반입. 보세구역에서 나가는 걸 뭐라고 하냐? 반출이라고 해요. 반출. 그래서 보세구역에서 들어왔다 해서 자, 우리나라에 있는 보세구역으로 들어왔다 해서 우리가 반입은 되어 있지만은 수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보세구역으로 왔다가 다시 다른 나라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구역으로 들어왔다 해서 바로 그걸 갖다가 반입을 하진 않아요. 어쨌든 보세구역도 이따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보세구역이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 화물을 일시로 보관할 수도 있다. 자, 근데 거의 대부분 보세구역에서 보관을 하겠죠. 자, 국제하역도 있습니다. 하역. 하역. 단지 우리가 하역이라는 말 알죠? 하역. 하역은 뭐라고 했어요? 하역은 이거라고 했어요. 하역. 하역. 하역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적재라는 개념하고 적재라는 개념하고 뭐 양하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여기서 하를 갖다가 제가 굳이 이 한자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하역이라고 말을 이렇게 한글로 쓰면은 여기 하자를 갖다가 뭐 내리는 걸로만 생각해. 내리는 뭘로? 아래 하자를 써가지고 위에서 물건을 아래로 내리는 것을 갖다가 하역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가 이렇게 썼다는 이유는 짐을 갖다가 부린다는 개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나와 있고 어쨌든 국내 물류는 국제하역인데 국내 물류는 스테커 크레인이라든가 포크리프트 등이 사용한다. 자, 국내 물류 스테커 크레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스테커 크레인이라든가 포크리프트 같은 거 아시죠? 포크리프트 이렇게 들어가지고 물건 올리는 거 이런 것 스테커 크레인이나 포크리프트 등을 갖다 사용하는 건데 수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갖다가 어디에서 사용한 것입니까? 물류 거점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물류 거점. 그래 물류 거점에서 뭐 물류 창고에 물건을 갖다 쌓거나 내릴 때 이런 기기를 사용하는데 국제 물류는 어디서? 항만에서 항만 하역시 컨테이너를 갖다가 사용하는데 그 컨테이너를 갖다가 선적시키고 내리는 걸 갖다 뭐냐?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해서 겐트리. 이 겐트리 크레인인데요. 자, 겐트리 크레인인데 이 겐트리 크레인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선박에 이게 항구가 있고 여기 배가 있습니다. 배.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 이게 컨테이너 안에 있어요. 컨테이너. 컨테이너 배가 이렇게 큰 배가 있다면은 컨테이너 배가 큰 배가 있다면은 이 컨테이너를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 실어 여기서 배에서 내려야 하잖아요. 배에서 내리는데 뭡니까? 여기가 버스 암벽이 있고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에이프론이에요. 에이프론인데 에이프론에 뭐냐? 이 레일 같은 게 깔려 있어요. 레일 같은 게. 마치 기차 아시죠? 기차. 레일 같은 게 뭐 기차가 다니는 레일이 아니고 여기 레일 같은 게 깔려 있으면서 그 위에 엄청나게 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큰 기가 있습니다.
이거가 여기에서 컨테이너 갖다가 이제 들어 올려가지고 쭉 와가지고 바로 여기 있는 뭐 마실링 야드라든가 여기다 놔요. 여기다 넣으면은 뭐로서 이제 그 다른 기계 뭐 스트레드 캐리어라든가 그다음 리치 스태커 그다음에 스트레드 캐리어 리치 스태커가 여기에서 항만 같은 경우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당연히 항만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기계 용어예요. 이런 것은. 그리고 항만에서만 이런 거고 물론 비행기 공항에서 이용하는 기계라든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이런 거. 그리고 항만 하역 시설 컨테이너를 갖다 겐트리 크레인. 이 겐트리 크레인은 뭐냐면 일종의 타워 크레인이에요. 타워 크레인. 그리고 겐트리 크레인 또는 타워 크레인. 쉽게 말하면 여기서 엄청나게 커가지고 컨테이너를 갖다 그냥 들어 올리는 거. 사실 그냥 내가 이거 이해하기 좀 엄청 큰 거 들어 올려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밑에다 올려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화물 운송 방식 중에 셔시 방식 있잖아요. 셔시 방식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트럭에다가 20피트 컨테이너 갖다 2개씩 딱딱 실어놔요. 그러면 트럭이 지나가요. 그게 셔시 방식이고 어디에다 그 밑에다 그냥 쌓아놔요. 마실링 야드에다. 그럼 마실링 야드에 쌓아놓으면은 그걸 갖다가 뭐 스트레드 캐리어라든가 어리치 스테이크가 와가지고 다시 어디 컨테이너 야드로 그걸 옮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입 물품을 그렇게 옮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겐트리 크레인 등의 장비 등 다양하게 있어요. 그거 있지만 좀 있으면 나오니까. 자, 이게 국제하역에서 쓰는 것이고 국제 포장 같은 게 뭐냐면은 국내 물류와 비슷하나 포장이에요, 포장. 자, 이렇게 해서 아시겠지만 아까 여기서 잠깐 포장 나왔죠. 어디에서? 547페이지 보세요. 547페이지. 거기 포장 나왔잖아요. 국내 물류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가해성. 물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 물류 포장에서는 뭐 물류 포장이나 아니면 상업 포장이나 또 따로 구분해야겠지만 이런 것은 여기에서는 그냥 물류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내 물류 포장, 그다음 국제 물류 포장 이걸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포장 같은 경우는 뭐라서 거기 나와 있지만 운송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뭡니까? 팔레트라든가 컨테이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국제 물류와 비슷하나 효율적인 수송을 위하여 포장 화물의 컨테이너에 의한 단위화로 단위화가 뭡니까? 유닛 노드 시스템이에요. 유닛 노드 시스템으로 물류 합류를 추구한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원래 이 화물 운송론에서 국제 물류 파트가 처음으로 찢어져 나왔을 때 그때 당시 국제 물류 책을요. 제가 서원각이라는 출판사에 최초로 낸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뭐 그거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뭐 그냥 뭐 안 믿어 괜찮고. 서원각에서 지금 출판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거기 합정동에 서원각 출판사인데 국제물류가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당신이 좀 그동안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좀 책 좀 써달라 해가지고 제가 국제물류 파트만 따로 책을 써가지고 한번 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국제물류는 제가 누구 못지않게 그만큼 더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양가로 3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계획기능도 있습니다. 계획기능. 계획기능과 또 행정 및 보관 기능인데 이거는 모든 국내 물류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에요. 사실은 계획기능, 전략적 목표에서 어떤 설치, 다양한 수송 루트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요. 이거를 제외,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은 당연히 국내 물류도 이런 계획이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략적 목표가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목표 아래서 뭐 전략적 목표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사실 목표가 뭡니까? 비용 감소하고 서비스 증가의 목표가 있겠죠. 그런 전략적 목표에서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가 또는 다양한 수송수단의 루트 자 자동차로 가는 것과 아니면은 배로 가는 것과 철도로 가는 것에 이런 루트를 비교해 가지고 뭐 목표 비용 감소와 서비스 증가가 어떤 게 더 나을까라는 걸 따져봐야겠죠. 그런 수송수단 간의 이용 그러니까 철도라든가 트럭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이런 가능성 등을 잘 조화를 시키자 이겁니다. 행정 및 보관 기능 앞에서 봤던 내용을 갖다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걸서 다 이제 보관을 해줘야겠죠. 보완을 해줘야겠죠. 운송수단의 예약과 주문 관리라든가 재고라든가 화물 이동 추적 뭘 삽니까? 이건 국제 정보 시스템으로 하죠. GPS를 이용한 선적 관련 서류 작성하시죠. 뭐 선적 관련 서류가 다양하게 있습니까? 인보이스부터 해가지고 송장으로부터 해가지고 국제 세관에 가는 정보. 자, 국제 세관은 뭐 월드 뭡니까? WO가 있죠. 자, 월드. 자, 커스터머리. 그다음에 오가니제이션 국제 세관 정보. 그다음 시장 정보도 있죠.
특이 상황을 포함한 활동 보고 같은 거, 그다음 관리 보고서 이런 작성 등의 업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고요. 사실 이런 것은 단지 우리가 국제물류는요, 다 모든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국내 물류를 알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건 거의 없어요. 단지 국제 물류적인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인코텀스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좀 다른 것이 있을 뿐이죠. 자, 국제 물류 허브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분 페이지는 548페이지예요. 자, 주변 국가들과의 피드 경계선이 있죠. 이런 건 연결을 갖다가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갖다가 강화한다는 거. 자, 트리포트, 그 펜트포트, 항구죠. 항구. 이런 것 등 물류 기능의 복합화를 추진한다는 거. 그 다음 환적과 연계. 왜? 최종 목적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항구가. 중간 목적지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를 수가 있겠죠. 그런 거. 그리고 환적이라든가 또는 연계를 갖다가 용이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법이라든가 제도, 이런 법과 제도를 갖다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국제적인 육상과 해상,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육해공이죠. 이거 연계 기능, 그러니까 운송에 대한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육상, 철도 또는 트럭, 공운송이죠. 해상, 해상운송 또는 하늘,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걸로 연계시키는 거. 이런 연계 기능 갖다 강화를 통한 복합. 그래서 이런 걸 연계시키는 거 뭡니까? 복합 물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복합 물류 기지를 갖다가 적극 추진한다는 거. 다국적 기업의 지역 거점 유출을 위한 국제 비즈니스 허브. 그리고 다국적 기업, 우리나라 기업, 삼성 같은 경우 현대 자동차 같은 이런 다국적 기업 있죠. 그런 지역의 거점 유출을 위한 그 국제 비즈니스 허브라든가 이런 것도 정책을 실현한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아마존의 뭐 아시아 지역 물류 거점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위치한다. 뭐 이렇게 하면 아주 좋겠죠. 자, 그런 식의 어떤 내용, 그런 식의 피덱스라든가 뭐 그런 세계적으로 글로벌 물류업체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양가로 국제물류의 상황,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 필요도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국제물류든 국내 물류든요, 비용적인 절감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물류비에 최적화하는 거 뭡니까? 어떻게 하면 물류비를 감소시켰냐 이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제물류 기업 간, 그 기업 간은 전략적 제휴를 합니다. 그래서 M&A가 활발하다.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 회사와의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과 기꺼이 협력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다른 회사를 우리가 합병시켜가지고 M&A로서 합병시켜가지고 종속회사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물류비 최적화를 위한다면은 못할 것이 거의 없다. 그 다음 리버스 물류가 있죠. 리버스 물류가 뭡니까? 영물류죠. 영물류나 부품 물류 같은 니치. 그러니까 영물류나 부품 물류는 사실 일반화된 물류가 아니죠. 틈새에 있는 그들만의 물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영물류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부품 물류 같은 것은 일반화된 물류는 아니었지만은 이제 그러한 물류도 많이 자꾸 보편화를 하다 보면은 일반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류를 갖다가 하세요. 물류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이죠. RFID와 같은 물류 신기술. 그래서 어떻게 추적할 수가 있단 말이죠. RFID를 바탕으로 해서 그 화물이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물론 기본적으로 RFID 운송이라든가 굉장히 자동화를 많이 이룰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서 갖춰져 있어도 RFID 같은 내용, 그 박스 안에, 그 상자 안에 어떤 상품이 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오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굉장히 새로운 운송 경로와 수단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 결론은 뭡니까? 시간과 비용을 갖다 시간을 절감시키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증가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면 기업에 대한 비용을 절감시키니까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재활용 환경 보호자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린 로지스틱스. 자, 녹색물류죠. 녹색물류. 어쨌든 우리는 글로벌 지구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지구 환경을 갖다가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녹색물류도 당연히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의미가 국제물리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현재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국내 물리하고 크게 다름이 없죠. 사실 국내 물리하고 크게 다름이 없는데 단지 거기에다가 뭐 나라 대 나라랑 그 자체의 그 차이를 갖다가 두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국제 물류 환경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 물류 환경. 양가리는 국제 물류 환경 해가지고 이제 거기 여러분 책의 페이지는 549페이지 중간 밑에입니다. 국제 물류 환경. 자, 보세요. 그래서 국내 물류 환경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디 조금 더 넓혀가지고 다른 나라의 환경까지 그래서 지구 물류 환경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통제 가능을 하겠느냐. 국내 물류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통제가 좀 쉬울 것이에요. 그러면 국제 물류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예요. 통제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통제 가능, 창고 이용과 저장이라든가 수송, 포장, 재관리, 이 소비자 서비스에서 통제 가능을 갖다가 어렵겠죠.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물론 통제 가능 요인은 이런 것 등으로서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혀 국내 물류에 비해서는 항상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이걸 갖다 전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창고 이용과 저장도 어쨌든 간에 내가 한계는 있겠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수송과 포장 재관리도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회사에서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다가 직원을 파견해서 또는 그 지역에서 우리 창고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소비자 서비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는 소비자한테 팔 때 삼성전자 대리점도 서비스 센터도 미국에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좀 어렵지만은 국내가 아니다 보니까 어렵지만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불가를 할 수가 있는 것도 있어요. 불가. 그게 뭐냐?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이거는 갖다 국내적인 측면에서 뭐냐? 이게 내부적 요인이에요. 내부적. 국내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부적. 근데 이런 것은 외부적 요인이에요. 외부적. 외부적 요인은 할 수가 없어요.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은 할 수가 있어도 외부적 요인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제 불가 요인이라고 그래요. 통제 불가.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해요.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것도 내가 어떻게 그 나라 정치를 갖다가 그 나라 법을 어떻게 경제적인 상황, 상품 경쟁, 기술, 지리적인 요건 이런 것 등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에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외부적 요인이라 해서 이건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제물류 환경에서 통제 가능 요인과 통제 불가 요인도 있다. 이게 이제 양가로 일본의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사실 외부적 요인이지만 국내적인 상황에서 가능을 할 수는 있겠죠. 통제 가능은. 자, 근데 어쨌든 내부적 요인이고 외부적 요인으로 본다면은 한계는 있을 것이에요. 국제물류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국제물류. 자, 일단 국제물류 환경 변화인데 이게 물류 보안 규제가 강화돼요. 왜냐? 우리가 2001년에 자, 미국에서요. 쌍둥이 빌딩이 갖다가 폭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냐? 이 컨테이너도 안에다가 그 테러 무기를 갖다가 막 싣고 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류 보안 규제를 갖다가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규제해가지고 다양한 SCI라든가 그다음 P8라든가 이런 것 등등등등을 갖다가 굉장히 물류 보안 규제, 그다음에 24시간 룰, 그다음 10+2, 물론 24시간 룰에서 좀 더 확대된 것이지만 10+ 룰 이런 것 등등 우리가 다 할 것이에요. 이런 것이 굉장히 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굉장히 갖다가 이런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화물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가지고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AEO라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AEO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미국에서 충분하게 보안적인 요소 수입 화물의 말 그대로 물건이면 괜찮은데 다른 목적처럼 테러라든가 이런 걸로 전환될 수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커스터머 트레이드예요. 그 다음에 파트너십, 어게인스트 테러리즘입니다.
테러리즘에 대항해서 파트너십을 대민관 테러리즘 협력 관계예요. 자, 이것도 SC하는 건 갑자기 SC하네요. CSI입니다. CSI. 컨테너예요. 컨테너 시큐리티 이니시에이티브. 이게 약자입니다. 이거 컨테이너 시큐리티 이니시에이티브라는 이런 약자를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그래서 물류 보안 규제를 강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의 글로벌 당연하죠. 국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글로벌하라 하기 때문에 국제물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가능하면 친환경, 녹색물류 아시죠? 자연적으로 우리는 지킬 건 지키면서 한다 이거죠. 그래야만이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지구 환경 같은 거, 허당 지금 탄소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구가 점점 온난화되는데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게 뭐냐? 물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은. 그래서 운송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촉진시킬 수 있다. 또는 운송사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 촉진시킬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역주의 확산이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프타라든가 각 나라, 각 지역마다 자기들 이익, 그 지역 패권주의에 의해서 자기들 이익, 사실 어떻게 보면 WTO도 그와 마찬가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WTO가 나왔지만은 어쨌든 그 지역마다 우리나라 같은 아셈이라든가 OECD 이런 어떤 그 지역마다 국가 그 경제 블록가 있어요. 물론 OECD는 그런 개념은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그 나라 그 지역만의 경제적인 블록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끼리끼리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 같이 속하지 못하면은 수출하는데 관세적으로 이제 수입 관세가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수입 관세가 높아지면은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그 지역의 동맹 국가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격이 싼데 그 동맹에 속하지 않으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FTA를 많이 체결한 이유가 뭡니까? FTA를 많이 체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다른 나라에서 관세를 갖다가 없애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받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약 TV 한 대, 삼성전자 TV를 갖다가 100만 원 받는다면은, 우리나라에서 판다면은, 이거 그냥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100만 원 받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 수익 관세를 갖다 100% 때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 받던 TV가 그 나라에서 200만 원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요, 사실 이 수익 관세 같은 거 하는 것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했어요. 우리나라는 안 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산업이 약했을 때는 해외에서 저가의 상품, 거기다가 품질까지 좋은 상품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씁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안 쓰고 다른 나라 물건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이 고사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나마 제조업 분야에서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한번 맞짱 떠도 쉽게 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같이 문을 열자 이거예요. 그래서 FTA를 체결하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약한 게 뭡니까? 바로 농산물 같은 경우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략적으로 쌀 한 가마니가 실제로 6만 원짜리를 얼마? 20만 원에 매입을 해주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농부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자유시장 경제체에서 그냥 경쟁 위주로 간다면은 우리나라 농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고사되겠죠.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는 게 낫겠는가? 자, 복합 운송 주둔 역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뭡니까? 말 그대로 송화인과 수화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그 중간에서 역할하는 일종의 중개인 역할하는 이 복합 운송인의 역할이 굉장히 증대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류 업무를 자기가 갖지 않고 제3자에게 3파트 로지스트, 제3자 물류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물류 자회사를 갖추고 있죠. 현대자동차 어디입니까? 현대글로비스, 대우자동차 서비스 그런 식으로 그 밑에 있는 물류회사도 다 갖추고 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제는
중소규모의 업체들 많이 있으니까 제3자 물류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택배회사 같은 거 있잖아요. 택배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요? CJ라든가 뭐 어떤 뭐 그다음에 CJ 그다음에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택배사들이 CJ도 있고 제가 너무 CJ를 많이 우체국도 택배라고요. 롯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경로 개발과 기술 혁신으로 정보의 중요성. 뭐 정보는 뭐니 해도 엄청 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산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정보, 즉 인포메이션의 중요성은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요즘에 정보가 많이 너무 돌아다니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너무나도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 정보를 갖다가 일반인들은 어떻게 취사 선택해서 그 정보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시간이 지나면 따라 그 정보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될 때는 어떤 거예요? 확증 편향 현상이 발생해요. 즉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아예 그런 정보라면 없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보편화된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데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그만큼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에요. 자, 볼레로 프로젝트인데요. 이 볼레로란 건 뭐냐면은 볼레로는 우리가 EDI와 같은 것이 EDI 같은 전자 문서 같은 거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볼레로 문서, 그러니까 전자 문서화된 서류를 갖다가 종이 서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수입자와 수출업자 이 사이에서 종이 서류가 아니라 이제 뭐 전자 서류를 갖다가 보는 게 바로 볼레로를 합니다. 자, 트레이드 카드라든가 이런 거 전자 무역 체계의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박이 당연히 어떻게 대형화가 되겠죠. 왜 대형화가 됩니까? 그러면 물건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뭐를 갖다가 결국 비용을 갖다가 절감시킬 수가 있으니까 대형화를 시키는 것이에요. 경쟁이 격화되겠죠. 운임동맹. 자, 해상 운임은요.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운임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임동맹. 그리고 운임동맹에서 보통 운임을 결정해요. 그러면 그 화주들은 물건의 주인들은 선사들이 운임동맹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맹도 있고 비동맹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맹이 있고요. 뭐 비동맹도 있어요. 비동맹이라는 건 뭐냐? 운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선사들을 말합니다. 근데 힘이 약해요. 사실은. 실제로 있기는 있지만은 힘이 약하다. 그래서 기능 약화에 따라서 전략적 제휴 강화를 추진한다. 뭐 이런 거. 자, 국제물류의 이제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거 가볍게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국제물류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 자, 국제물류 환경 규제와 점차.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쓰레기 분리 배출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 버리면 되는 것이 그 쓰레기지 뭐 우리가 안 쓰면 쓰레기지 뭐 그걸 갖다가 뭐 이 플라스틱 뭐 스티로폼 뭐 이런 거는 뭐 비닐 이렇게 다 분리 배출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옛날에 그냥 다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지금 분류 배출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죠. 강화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수출을 할 때도 수출 포장지도 아마 분명히 제약을 받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수출 물건 그래서 아마 거기에 비용까지 첨가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 따라서 회수물류죠. 회수물류. 그러니까 회수물류라는 건 뭡니까? 역물류의 일종이죠. 역물류의 일종인데 회수물류는 어디에서 물건을 공급한 사람이 그 물건을 다시 포장지라든가 이걸 회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이 증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화죠. 그래서 소품종 대량화가 아니죠. 이제는 어쨌든 소품종 대량화가 아닌 다품종 소량화의 시대입니다. 이런 것과 함께 가공도가 높은 제품으로 물류 품목의 변화가 된다는 거. 자, 제품 기술을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급격하게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줄어들고 있어요. 소비자 구매 욕구가 너무 다양하죠. 왜? 그래도 예전에는 10사람이 하나의 색깔을 보였다면 이제 한 사람이 1인이 뭐를 갖다가 1인이 한 가지 색깔을 보이고 있고 요즘 어떻다고 1인이 몇 가지 한 사람이 10가지 색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그 고객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맞춰야 되는 CRM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국내나 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내나 국이나 다름이 없어요. 세계 경제는 빠른 국제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뭐 당연하죠. 세계 경제는 빠른 국제화 추세 그리고 보이고 있으므로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 구분이 더욱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는데 왜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사용했던 것이 불과 어제는 어디에서 어제는 런던이라든가 뉴욕에서 사용했던 물건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서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글로벌화 시대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지구상에 쓰는 물건은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쓰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단지 시차는 있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소비하는 특색은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래서 물류정보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류정보 기능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국제물류 특징은요 그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내 물류도 사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국제물류 같은 것은 이제 국경을 통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만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을 좀 붙였을 뿐이죠. 자, 방향은 어떤 게 하는 게 낫겠느냐? 여러분 책의 페이지는 이제 550페이지입니다. 550페이지. 양가로 5번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제물류 정책 방향이 어떤 식으로 추구하는 게 낫겠느냐 이거죠. 자, 물류정보 시스템 구축과 경쟁 있는 물류 업무, 물류 전문업체. 그러니까 물류정보 시스템, 정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왜 정보? 이런 정보 시스템 왜 중요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보라는 것은 왜 필요하다고 그래요, 정보는? 정보라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의사결정. 의사결정이 뭡니까? 의사결정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 대안 중에서 여러 가지 선택 대안 중 최적의 선택, 그리고 최적 선택하는 것이죠.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뭐냐? 다양한 선택 중에서 나한테 최적의 의사결정 선택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 의사결정은 뭐예요? 여기 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정보가 뭡니까? 최적의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요. 뭐 심지어 개비지인 개비시 아웃이란 말을 써요. 이 말은 뭐예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최적의 의사결정, 최적의 선택을 할 때는요.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 최적의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가 있죠. 최악의 선택은 어떤 걸로 바탕으로? 최악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은 최악의 선택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최선의 정보로 의사결정하면 최선의 선택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정보가 중요해요. 근데 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정보는요. 인간이 소화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고 방대하게 체계 없이 무질서하게 이 지구상을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여러분 카카오톡에도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에도 아무 내용도 쓰잘데없는 여러분의 말초신경이라든가 이런 걸 자극하는 내용이 있을지 몰라도 올바른 정보가 거기에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필요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갖다가 선택하는지가 중요한데 인간은 이제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미 몇 번 설명했지만 필요한 정보를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필요 없는 정보를 여러분한테 제공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정보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경쟁력 있는 물류정보. 그래서 물류정보 시스템 잘 갖춰 있고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설명드렸지만 뭐예요? 왜 정보가 중요하냐고 했을 때 앨런 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지만은 뭐 지식삼각형을 말했다고 그랬죠. 지식삼각형은 뭐를 말했어요? 맨 처음에 뭐가 있다?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어요. 데이터가 있었고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뭐가 된다? 정보가 된다고 했어요. 정보가 된다. 그 데이터가 뭔데? 특정 목적에 대해서 평가되지 않은 단순한 여러 사실이에요. 데이터는.
그러면 특정 목적에 대해서 평가됐다는 것은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좋은 걸 많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뭡니까? 이 지식이 많이 쌓아지는 것이고 그런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항상 어떤 의사결정할 때 항상 최적의 선택하는 지혜로운 선택한단 말이에요. 지혜를. 이런 식의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국제물류시설의 핵심인 항만. 그렇죠? 항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인천공항 그 다음에 부산항 이렇게만 했었지만 어떠세요?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이었죠. 근데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부산항에서 광양항 그 다음 울산항 이런 식으로 막 항만을 갖다 해서 공항철도 도로 이런 내륙 화물 터미널 같은 거 건설한다. 그래서 내륙 화물 터미널에 인랜드 컨테이너 팀 보시죠. 어디 부곡이라든가 어디 양산이라든가 어디 화물 선적이 항만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복잡한 시설을 갖다가 붐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나마 내륙에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항만 시설과 똑같이 그래서 내륙 컨테이너 기지라고 그래요. 이런 데를. 그런 데를 나왔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양가로 5번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은 계속해서 할게요. 여러분 어때요? 첫 번째 시간으로 들었는데 국제물리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시면은 오히려 저하고 할 때는 다른 분들은 좀 어렵게 느낄지 몰라도 저하고 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